네, 안녕하십니까? 홍대겸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5회에 걸쳐서 하게 될 강의는요, 바로 국회 입법고시 기출풀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출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 강의를 들으면서 풀어볼 기출 문제가 있다면 공부하기가 되게 수월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번이 첫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그 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국회 입법고시 5년 정도 지금 202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출 문제 중에 우리 이제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 뽑고 그거 해설을 달아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열심히 문제 풀고 해설 보고 강의 듣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국회 입법고시를 가져왔는데 국회 입법고시는 사실은 조금 문제들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컨대 여러분들 아마 경찰 간부 시험이라든지 경찰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지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체크해드리고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국회 입법고시 같은 건 오지선다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이 기출을 공부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판례들을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의는 그냥 문제 풀어서 맞춘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들, 대부분 여기 기출 문제의 90%는 판례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판례 지문은 많은 교수님,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들을 선정해서 그 안에 있는 지문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출풀이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단지 문제만 풀어서 제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판례를 좀 상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의도해서 해설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에 제가 해설들을 좀 상세히 달아놨거든요. 그냥 뭐 지문만 이게 어디 판례 있다라고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판례는 어떤 판례인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A급, B급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판례 판시 사항까지 다 설치를 했고요. 그걸만 보시면 어느 정도 중요 판례에 대한 공부가 끝날 거로 생각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갑자기 시간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갑자기 바로 내일 지금 이틀 후에 시험을 본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멘붕 오시잖아요. 이때 만약에 정말 이틀 남았다, 자다 깼는데 이틀 남았다 했으면 가장 최선의 공부 방법은 바로 기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특히 기출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 지문에 나온 그 판례를 공부하는 겁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틀이 주어졌다면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기출에 있는 판례만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거기서 대부분 그대로 나오고요. 그것과 비슷한 취지의 판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뭐 길지 않은 시간일 것 같고요. 5회, 이 5회 짧은 이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기출 판례들을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수험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는 국회 입법고시 2021년 가장 최신 그 기출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입법고시 2021년 기출이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다 푸신 걸 전제로 저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헌법상 경제조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헌법상 경제조항에 관한 문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십시오. 자,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은 바로 119조 이하, 1항과 2항, 119조 이하가 다 경제 관련 조항인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우리 헌법이 우리 이 경제를 보는 그 시각이 바로 이 119조에 달려 있습니다. 119조 1항은요, 바로 우리 헌법은 말입니다. 우리 국가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잖아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조 1항에는 개인과 기업의 그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창의를 존중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하지만 이런 자율 모든 걸 자율에 맡겼더니 시장의 자율에 맡겼더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죠. 뭐 독과점이 생긴다든지 많은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힘든 그런 상황도 우리 거의 100여 년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예외 조항을 2항에 실어놨습니다. 119조 2항에는 바로 그래서 뭐 독과점 방지라든지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국가가 규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규제할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규제할 거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9조는 원칙은 시장 경제는 자유에 맡기고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경제 관련 법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세금 관련 법들 모두 다 119조 1항과 2항에서 근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를 바라보는 뭐 자유주의 시각, 그리고 사회 경제주의자들이 바로 이거 1항과 2항에 각각 근거해서 서로 이제 논리를 펼치는 거죠. 어쨌든 모든 논의 출발점이 바로 119조 1항과 2항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헌법사 경제조항은 또 그 이후에 120조부터 또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헌법 조문 자체를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요. 헌법 119조는 헌법상 경제 질서에 관한 일반 조항이라고 했죠. 자, 어쨌든 기본권을 성질 포함하고 있으므로 독자적 위헌 심사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을 보십시오. 하하. 자, 이거는 일반 조항이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일반 조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조항은 오케이, 좋아. 이거는 헌법의 지침이죠. 보시면 헌법의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비슷한 논리로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은 3.1운동 정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헌법 지침이고 되게 중요한 어떤 원리긴 한데 그걸 가지고 바로 기본권, 3.1운동 정신 무슨권 이런 권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 갑자기 어떤 독자적 기본권이 짠 나타나진 않아요. 이건 어떤 해석 원리, 하나의 큰 지침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좀 많이 나오고요. 제가 해설을 달아드렸는데 1번 지문 제일 아래 보시면 같은 논리로 3.1운동에 관한 헌법 전문의 내용으로부터 독자적인 기본권이 도출될 수 없다라는 지문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 보시죠. 헌법은 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자, 공익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본권 제한을 위한 입법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되게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표현은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헌법은 119조 2항에 경제 조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익을 구체한 거야. 그게 바로. 자, 우리가 왜 공익을 얘기하냐? 우리 경제에 관한 거, 이 자유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 규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공익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는 기본권 제한 법리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공익 목적으로서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 하나가 공공복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공복리를 여기서 이 120조 이하에서 또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19조 이항에서도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뭐 독과점 방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120조 이하에 그렇죠. 소작제는 금지된다. 막 이런 것들이 다 공익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해서 볼 지문은 아닌데요. 보고 그냥 간단하게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보시면요. 입법자가 경제 영역에서 국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 경제 정책은 수시로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는 만큼 경제 정책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면 입법자는 그때 입법에 대응해야 되겠죠. 그럴 필요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영역은 입법자를 존중해서 그때 필요한 입법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셔도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판시사항을 실어놨잖아요. 제가 실어놓은 게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 사건의 결론을 요약한 게 바로 판시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해설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요거는 되게 중요한 판례구나 해서 이 판시사항도 읽어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판례 공부예요. 요것만 알아도 됩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 내부 거래를 한 사업자한테 2%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 부당 내부 거래를 했어? 아니 그럼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징금 2% 이내로 때렸어. 아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 합헌입니다. 그래서 뭐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든지 적법 절차 원칙, 뭐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고요. 결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지문에 나왔던 것처럼 입법자를 존중하는 그런 영역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요. 119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 아까 지웠네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이런 기본권,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서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라고 했습니다. 119조는 그냥 원칙 조항이고 사실 이런 기본권들, 뭐 직업의 자유, 재산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119조 1항에서 말하는 그 자유를 실현한 그런 기본권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5번 보시면요. 헌법은 단지 국가가 실현하려고 의도하는 전형적인 경제 목표를 예시적으로 구체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의 침해 정당화 같은 모든 공의와 아울러 고려해서 합헌성 심사해야 된다라고 너무나 뻔하고 맞는 질문입니다. 자, 요거까지 보시고요.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기본권 주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본권 주체는 거의 이것도 A급인데 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권 주체? 기본권 주체는 누군가요? 국민이죠, 국민. 저 같은 사람들이 다 기본권 주체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겠죠. 그럼 자, 우리 같은 국민이야.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어때? 태아? 자, 요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됩니다. 기본권의 주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게 있겠죠. 국민이라고 했잖아. 국민. 그럼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어떤가? 자, 외국인은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권 중에는 국민의 권리, 국민한테 해당되는 국민의 권리가 있고 인간의 권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관한 권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본권 주체가 돼요. 가령 평등권 같은 거죠.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죠. 아까 뭐 생명권 얘기했지만 생명권 같은 거 이것도 인간의 권리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국민의 권리, 외국인이잖아. 국민의 권리에 대한 주체는 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고요. 또 문제되는 게 있죠. 자, 세 번째는 법인입니다. 법인.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사회에서 실제로 어떤 한 인격체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국가는 해서는 안 돼. 국가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공법인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공법인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안 돼야 돼요. 기본권 주체가. 얘네들은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을 가지는 애들이 아니라 기본권을 지키게끔 해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데 다만 예외적인 판례가 바로 서울대학교 공법상 영조물 법인인 서울대학교와 세무대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현재 판례가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했습니다. 요 예외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한번 보시죠. 1번 보시면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 조직인 노동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국회는 국가기관이잖아요. 특히 여기에서 일부 조직? 안 되지. 기본권 주체 될 수 없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요. 자, 보시고 2번 보시면요.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대학의 자체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수나 교수회의 기본권 주체성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히 밑줄도 쳐놨네요. 자, 2번 해설 보시면 제가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요. 그대로 나와 있고 아까 그 지문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국 뭐야? 결국 이 학문의 자유에 대해서 주체는 누구냐? 대학도 당연히 되고 교수도 되고요. 교수회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가 모두가 단독 또는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된다고 하는 거죠. 교수나 교수회도 학문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이 부분 때문에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실어드린 거고요. 자, 3번 보실까요?
외국인 나왔네. 외국인. 오케이. 외국인 콜. 외국인이면 두 개 나눈다. 인간 국민. 자, 외국인은 자격 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평등권의 주체는 될 수가 있으므로 자격 제도 관련된 그렇죠. 자격 제도 어떤 자격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거지만 평등권은 아까 인간의 권리라고 했죠. 이거 결론은 그거잖아요. 3번 지문은 결국 평등권에서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가죠. 당연히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그래서 3번 해설을 좀 보시면요. 이거는 판시 사항 정도는 기억해 두십시오. 결론만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 행위 이외의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 법률. 오호, 웃기네요. 그러니까 면허된 의료 행위만 해야 되지 면허 안 된 의료 행위까지는 하면 안 되고 그걸 하면 처벌하는 거. 이 법은 당연히 어떻게 이거 합헌일까요? 아니면 위헌일까요? 당연히 합헌이겠죠. 합헌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었어요. 그 청구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람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3번이 제가 뒷부분만 강조를 해버렸네. 자, 외국인의 평등권의 기본권 주체성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앞에 나왔던 대로 그 자격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두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4번 볼까요? 근로의 권리입니다. 근로의 권리. 근로하는 권리. 이거는 자,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일할 자리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일할 환경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일할 환경에 관한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할 환경,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뭔가 일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인간의 권리고요.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 일자리 만들고 이러는 거 국가가 국민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십시오. 그렇다고 외국인은 어디에 해당되겠어? 인간의 권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기 때문에 바로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에서는 당연히 기본권 주체성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 해설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있는 표현들을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할 자리,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대한 것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것도 있고요. 환경에 관한 거는 인간의 권리야. 그래서 외국인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이게 바로 이 논리입니다. 자,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대통령. 이것도 중요하네요. 노무현 대통령 사건인데요. 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선거에 관해서 어떤 언급을 했어요.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하는 듯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선거법 위반 아니야? 아니, 대통령은요 두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가 있는데 바로 정치인이잖아요. 아니 어떤 정치인이지 얘도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치인. 그런데 대통령은 또 다른 지위가 있죠. 바로 공무원입니다. 얘는 공무원이야.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는 선거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해야 되지만 이 지위를 가진다면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두 지위가 충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쟁점이었던 판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문을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요건 사인으로서의 지위야. 요건 공인으로서의 지위죠. 자, 그럴 때 결국 전자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당연히 인정되겠지. 이거는 국가기관이잖아. 국가기관이니까 얘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자, 5번 해설 보시죠. 자, 해설 보시면 여기 지금 상세하게 중요한 부분만 다 추려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판례 여기 해설을 보시면서 요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몇 개 정도만 밑줄 쳐두시고 요거만 반복해서 보시면 그냥 바로 아주 중요 판례를 굉장히 쉽게 잘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도 수험을 오래 했거든요. 특히 뭐 헌법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수험에 대한 어떤 도가 트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하다 보면 수험을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갑자기 뭐 눈이 팍 띌 때가 있습니다. 그걸 딱 깨달았을 때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정당 제도에 관한 문제네요. 자, 정당 제도에 대한 우리 헌법에 규정이 있죠. 8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8조를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대부분 이 정당 제도와 관련한 문제들은 그 8조 1항의 의미, 8조 2항의 의미 이런 식으로 그 헌법재판소 판례에 이렇게 상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구들이 그냥 보통 중요 지문으로 이렇게 기출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1번부터 보시면요. 헌법 제8조 1항 전단의 정당 설립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의 특별 규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쟁점이죠? 바로 기본권 총론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건데요. 바로 이건 기본권의 경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권 경합과 충돌을 구분할 수 있으시죠? 자, 기본권 경합은 한 주체가 어떤 국가기관한테 뭔가 기본권 침해를 받았어. 침해를 받았는데 나는 난 A라는 기본권도 침해를 받았고 B라는 것도 침해를 받았어. 이 하나로 동시에 여러 가지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기본권 경합입니다. 반면 기본권 충돌은 국가가 나한테 한 게 아니라 어떤 일반 사인이 나한테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청구한 거예요. 국가한테. 얘가 나 침해했어요. 근데 얘도 반대로 아니야. 이건 이런 기본권에 해당돼라고 하면서 서로 상반된 각기 다른 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을 주장했을 때 그때 기본권 충돌입니다. 주체가 달라요. 이건 삼각이고 그 기본 경합은 주체가 딱 하나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기본 경합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기본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보면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둘 다 같은 거잖아요. 아니 정당을 어떤 법이 있는데 얘가 정당 설립을 뭔가 제한을 해. 그러면 나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만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또 결사의 자유. 내가 결사할 수 얼마든지 조직을 만들고 결사의 자유를 내가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한을 받았네. 해서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결사의 자유는 그냥 일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정당 설립의 자유를 위주로 그 여부만 판단을 하죠. 자, 그게 바로 이 판례고요. 자, 그래서 그런 말이죠. 자, 특별 규정과 일반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특별 규정이 먼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해설을 보시면 21조 1항의 결사의 자유의 특별 규정으로서 8조 1항 전단의 정당 설립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쟁점이 또 있죠.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바로 공무당인권과 직업의 자유입니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어떤 내 기본권이 있는데 공무원이 되려고 했더니 뭔가 막아. 공무원 못 되게 해. 열받죠. 그래서 나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제한받고 있는 기본권은 바로 공무단위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도 같이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 둘 중에 특별 규정은 바로 공무단위권이기 때문에 공무단위권만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일반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2번 질문을 보시죠. 2번은 정당의 명칭은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당연하죠. 정당의 명칭은 되게 중요합니다. 진보당 그럼 진보당이지. 보수당이죠. 이름 자체에서 정체성이 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칭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 활동을 할 자유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정당을 설립할 때 내가 원하는 명칭을 쓸 수 있어야죠. 그거에 대한 자유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3번을 보시면요.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플러스 그리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정당은 우리 설립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정당을 바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정당 설립한 건 좋아. 그런데 그냥 무한대로 된다면 세상에는 정당이 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되겠죠. 이런 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은 설립할 수 있대 어느 정도 요건을 못 갖추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당법에서 했던 그 제한 사항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나타난 대로 정당이 존재하는 건 뭐야? 정치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를 해야 돼. 참여했는데 의석을 아무것도 못 얻었어. 게다가 전체 총 투표수의 100분의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했어. 이런 경우라면 정당이 별로 이제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당에 대한 굉장히 국가가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런 것도 혜택만 누리고 실제로 정당 활동을 못 한다고 보는 거죠. 이 정도는. 그래서 이것들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치. 그래서 요런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요런 제한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한 사항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당은 별로 이 정도 의석도 못 얻었지. 100분의 2 이상 득표도 못 했지. 이렇다면 당연히 등록 취소돼야 되는 게 이게 이 법을 만든 그런 공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돼서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 이걸 가지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십시오. 3번 해설을 보시면요. 자,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 조항이 지금 현재는 다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라도 보시면 이 지문에 나온 쟁점은 아니지만 이 판례선 판시상 라도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정당 등록 취소 조항에 대해서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그 다음 선거까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이것도 바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자, 이 판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정당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은 정치행위잖아. 정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국가의 국회의원들을 배출하기도 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도 합니다. 이 중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는 법적 성질을 바로 중개체 설이라고 해요. 이렇게 중요한 이 정당 국가가 함부로 이걸 제한해도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는 아주 강하게 보호가 되는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정당이 막 난립해도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선이 중요한 건데 요 법에서는 바로 국회의원 선거 그래서 의석 당선 안 되고 플러스 2% 총 투표수 2%를 못 얻었을 때 이때 등록 취소되는데, 자, 이 판례 내용 보시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반부에 보시면 그에 대한 입법은 다섯 번째 줄 보시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당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침해 최소성을 그걸 갖추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 보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국회의원은 되게 큰 거잖아. 큰 거. 국회의원에 참여했지만 떨어질 수도 있지. 하지만 열심히 경합할 수 있잖아. 그리고 유효투표 2%? 이거 2% 받기가 쉽나요? 세상에. 이런 조건을 너무 걸어버리면 아예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생 정당들은 전부 다 취소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과한 제한이라고 본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위헌을 받았다는 결론을 명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3번은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세히 실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4번을 보시면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는 거, 요거죠.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자, 정당 후원회를 금지하는 거네요. 그래서 도덕성 제고하기 위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정당은요. 정당이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정당을 후원하는 건 국민들 마음이지. 열심히 후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정당이 있으면 내가 돈도 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후원을 금지해. 재정적 후원을 금지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위헌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해설을 보시면 4번에
뭐 표현의 자유, 정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적극해서 밑에 보시면 정당 대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돼 버린 거네요. 이건 전면적으로 금지해버려서 문제입니다. 뭐 예외를 두거나 어떤 조건을 두고 일면 허용을 했다 하고 일면 금지를 했다면 또 위헌이 안 나올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다 후원을 전면적으로 막아버려서 이게 바로 위헌이었습니다. 자, 5번을 보시죠. 5번을 보시면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당원 협의회 등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를 했네요. 자, 이게 사실은 좀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당시에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알 필요는 전혀 없고 어쨌든 이게 되게 고비용 저효율이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듭니다. 이 사무실 운영하고 당원 협의회 운영해서 사람들 관리하고 이게 돈은 많이 드는데 실제로 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정당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침으로 저런 당원 협의회를 폐지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자, 합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시죠. 근로삼권에 대한 얘기네요. 자, 여러분들 근로의 권리와 근로삼권을 헷갈리시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로의 권리, 자, 근로의 권리 그리고 근로삼권 완전 다른 겁니다. 근로에 관한 거는 일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인간의 권리예요.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를 그래서 이거는 근로하는 직접 그 개인 근로자 개인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만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 노동조합 같은 노동조합, 법인 얘네들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근로상권은요. 당연히 개인도 근로자인 개인도 당연히 근로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고 노동조합도 단체지만 아니 노동조합 단체가 같이 움직여야지 근로상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도 주체가 됩니다. 자, 여기 다르네요. 근로의 권리는 노동조합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근로상권에서는 당연히 주체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근로상권입니다. 근로상권. 자, 근로상권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질문 보시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거. 아니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를 한다고? 이거 그래서 보고 신고서를 보고 아니 빠꾸 할 수 있다? 이거 과연 단결권의 침해이 있는가?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행정관청이 이 설립신고서를 보고 나서 검토를 적어도 해야죠. 기본적인 거는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하도록 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고요. 자, 2번 보시면 2번은 좀 주의하세요. 2번 좀 중요 판례입니다.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결론은 또 이것도 중요하십니다. 그 다음 교육 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판례를 보시죠. 2번 보시면 제가 좀 상세히 실어 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대학 교원을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교육 공무원이 아닌 교원, 교육 공무원인 대학 교원. 아니 뭐 이렇게 말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국립이죠. 국립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하는 교원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교육 공무원이 대학 교원이야. 하지만 뭐 연세대 다니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교원들, 이분들은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입니다. 아니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큰 차이 없잖아요. 같은 대학의 교원들인데. 그래서 마치 이게 딱 틀리기 좋은 질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딱 봐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었잖아요. 공무원은 당연히 공무원한테는 근로 3권이 좀 제한이 되지. 그래서 이 지문이 딱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2번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 이 판에서 말한 거는 대학 교원이면 교육 공무원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근로 3권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보장을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한 요 부분, 이 해설에 실어드린 것만 잘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결론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3번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근로 3권을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한 것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네요. 이거를 바로 보시죠. 자, 3번 그 해설을 보시면요. 자, 3번을 보시면 해설을 네, 여기 있습니다. 헌법 33조 2항이 직접 법률이 정하는 자만이 노동 3권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네요. 이미 헌법에서 이미 법률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자만 할 수 있다고 해서 법률에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입법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 결론이었습니다. 자, 4번이요. 노동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전임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이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건가? 라는 게 쟁점이었는데요.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해설을 보시면 알게 되실 거고요. 자, 이 정도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수령을 금지했다고 해서 뭐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근로 3권에 큰 중대한 해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청원 경찰. 이거 중요합니다. 청원 경찰. 여러분들도 이제 경찰이 되실 거고 여러분과 달리 청원 경찰이 또 따로 있죠. 청원 경찰에 대하여 직접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설의 안전 유지에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지문도 중요하지만 이 지문은 그냥 여러분들 충분히 맞힐 수 있고요. 결론만 중요합니다. 이 결론. 5번 해설 보시면 결론 나와 있으니까 판시 사항만 보십시오. 청원 경찰의 복무에 관해서 자, 국가공무원법 61조 1항을 준용했다. 이 말이 뭐겠어? 청원 경찰도 국가공무원이랑 똑같이 마버린 겁니다. 그래서 근로 3권을 제한해 버렸어요. 이거는 위헌이죠. 이거는 청구인들의 근로 3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청원 경찰은 그냥 일반 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라고 해설이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 알면 되죠. 청원 경찰은 공무원이 아니구나. 여러분 같은 경찰 공무원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쉽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5번 보시면 헌정사네요. 헌정사 나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헌정사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나? 근데 이렇게 한 문제씩 꼭 나오네요. 귀찮습니다. 자, 헌정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지금 단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나중에 헌정사 관련 특강 같은 거 1시간짜리 제가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거 보시면 그런 반복해서 보시면서 기출된 것들만 계속 열심히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자, 요 문제는 정답을 보시면요. 바로 5번인데 자, 어쨌든 정답이 5번이라는 말은 이게 요즘 애들이 교수님도 알아요. 이 헌정사 내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답 지문이 조금 쉬워요. 자, 5번을 보시면 1987년 9차 개정헌법, 헌법이면 지금 헌법이에요. 지금 헌법에서는 환경권과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최초로 규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최저임금제는 지금이 맞는데 환경권은 50이에요. 50이라는 말은 1980년 헌법입니다. 8차. 그래서 간단하게 50, 60. 저는 그래서 기본권 앞에다가 항상 숫자를 써놔요. 환경권 시작하는데 5를 써놓습니다. 50이니까 환경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60에서 지금 최저임금이라고 했죠. 최저임금은 현행이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초 규정 맞습니다. 최초 규정. 그런데 50에서 뭘 규정했냐? 최초로 적정임금. 이거를 규정했어요. 어쨌든요. 자, 요 5번 지문만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헌정사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6번 보시고요. 헌법재판소 판례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보시면 중요합니다. 특정 범죄를 범한 수용인 등에 대한 DNA 감식 시료 채취의 근거 조항. 여기 근거 조항에 동그라미 치세요. 근거 조항인 요거는 요 법률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한 판례에 결론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DNA 관련해서 DNA 관련된 판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근거 조항. DNA 시료 채취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DNA 감식 시료 채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 안에
여러분들 면봉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시료 채취인데 DNA 시료 채취하는 것 자체가 법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거 법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요 법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 발부 뭐 이런 뭐 무슨 법이 있어요.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네요. 요 법에 근거 조항이 있고요. 자,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합헌입니다. 근거 조항은 합헌. 그런데 여기서 영장 절차 조항이 있었어요. 영장 절차 조항에서 보면 엉망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바로 위헌이 나왔습니다. 이 결론이 달라서 이거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근거 조항에 동그라미 치라고 한 거죠. 지문에 근거 조항 나오면 합헌, 영장 절차 조항 나오면 위헌입니다. 해설 보시면, 자, 제가 이 판례는 결론에 주의를 요한다고 했네요. 보시면요, 자, 영장 발부 후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가 자기 의견을 밝히거나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거야. 이거 자체는 위헌이죠. 그래서 영장 관련된 거는 위헌, 근거 조항은 합헌.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교수님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DNA만 애들이 보면 보통 DNA 요거 합헌인가 위헌인가 이렇게 판단하시잖아요. 위헌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다 걸리는 거지. 근거 조항을 물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게 출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요렇게만 간단하게 정리해도 딱 보자마자 근거 조항? 오케이. 합헌. 영장 관련된 거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뭐야? 위헌이네.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자, 2번 보시면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에게 보장되므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한 피의자에게 인정된다라고 했네요. 자, 어쨌든 자,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분할 수 있나요? 저도 이제 형사사건을 꽤 많이 하거든요. 저는 희한하게 형사사건들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뭐 성과도 내고 뭐 했게 그 소문도 좀 났지만 어쨌든 그때 형사사건 좀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이. 왜냐하면 자, 피의자, 피고인. 보통 사람들이 연락 올 때가 요 단계에서 연락 오죠. 피의자 단계에서. 자, 요걸 구분하는 거는 바로 공소제기라는 겁니다. 공소제기. 공소제기가 뭐야? 이거 검사만 할 수 있는 거죠? 검사의 공소제기. 자,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해서 피의자와 피고인이 나뉘는데, 자, 피의자는 그래서 뭐야?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이야. 얘가 범인 같은데 정도가 피의자라서 이거는 수사 단계입니다. 아직 현재 수사 단계. 이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부르고요. 이제 재판 단계로 가는 거지. 공소제기가 재판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 단계는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피고인. 자,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피의자나 피고인 당연히 불문하고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이때도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때도 필요하죠. 이때 연락이 많이 와요. 보통은.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고요. 여기서도 이건 당연히 인정돼야지.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어떻게 혼자 다투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혼자 되게 이상한 소리 하다가 되게 유죄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둘 다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물었던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였어요. 아직 재판도 가지 않았는데 국선 자체가 필요한가요? 이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국선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국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것들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주체는 되지만 국선은 재판 과정에서만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선은 재판 있을 때만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국선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는 바로 주체는 누구야? 피고인이죠. 피의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피의자의, 제가 정리해뒀죠. 이번 해설 보시면 제일 아래, 피의자의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는 아니라는 거지. 헌법상 권리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2번은 자, 틀린 지문이죠. 피의자에도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자, 오케이. 국선은 피의자 아니다. 피고인만. 자, 3번 보시면, 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별도 영장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여기 키워드입니다.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요 부분을 체크하고요. 요게 나오면 위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뭐 그냥 사실은 따져야지 영장을 발부하고 체포하는 거는 굉장한 공권력의 아주 빡센 행사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을 잡아서 체포하는 행위는 굉장히 신체의 자유를 엄청나게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영장을 통해서만 체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니 여기 보면 체포를 하면서 타인의 주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잡히면 그 주거를 이렇게 수색을 할 수 있잖아요. 수색을 해서 거기서 증거를 찾거나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냥 이 기존의 법은 아니 뭐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따지지 않고 그냥 된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뭐 법이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헌법 불합치 상태로 여전히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 키워드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위반된다. 맞는 지문이고. 자, 4번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4번도요. 자, 4번도 보시면 바로 이걸 보시죠. 바로 그 해설을 보십시오. 판시사항 보시면요.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를 받았어. 집행을 받을 수 있잖아. 받았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또 재판을 얘는 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거기가 동그라미 임의 규정을 했습니다. 형법 7조가 옛날에는 외국에서 형을 집행을 받았어. 다 받고 거기 감옥까지 살다 왔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러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이죠. 그 말은 뭐겠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밑줄 친 거 보시면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거. 뭐 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임의적 규정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위헌입니다. 위헌. 그래서 현재는 반드시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형을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는 형을 감경해야만 하는 거죠. 감경 무조건 해야만 한다. 면제해야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람들이 요거를 봤을 때 왜 이게 위헌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은 산입한다라고 돼 있지. 그렇죠? 자, 5번 보시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불이익을 주어서 안 된다는 것을 뜻하고 맨 뒤가 핵심이죠. 형사 절차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법 생활 영역에서 기본권 제한의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해설에 실어드린 요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됐고요. 그냥 한 번만 읽어두시면 바로 결론을 알겠죠. 자, 7번 보시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나왔네요. 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거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있어. 그럼 합헌이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거 당연히 합헌이지.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위반되지 않겠죠. 자, 2번 보시면 교도소에 수용된 때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정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요거는 그래서 합헌입니다. 그럼 합헌인데 여기 이 지문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위반된다고 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를 보실까요? 2번 해설의 판시사항 보시면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거 요거는 재산권 침해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밑에 간단하게 해설을 썼으니까요. 보시고요. 자, 3번 보시면 이건 매우 중요한 판례네요. 3번은 완전 별표입니다. 사업자단체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해당 사업자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해. 너 스스로 밝혀라고 할 수 있도록 명하는 거. 이거는 위헌이겠지. 자, 그런데 요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해설을 보시면 알게 돼요. 이게 바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7조 위헌 소원인데 보시면 자, 보십시오. 판시상 가를 보세요. 가를 보시면 양심의 자유 위반은 아닙니다.
아니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영역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항상 양심의 자유의 판례에서는 이게 틀린 지문으로 늘 나가요. 마치 이거는 결론은 알고 있어. 우리 이거 위헌인데 법 위반 사실 공표하는 거 위헌인데라고만 알면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 침해는 아니야. 양심의 자유는 합헌입니다. 다만 뭐가 위헌이야? 밑에 보시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명예권 침해하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위헌이지 양심의 자유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판례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 결론만 기억하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4번 보시면요. 판결 선고 전에 미결 구금 일수를 본형의 전부 또는 일부 산입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죠. 네. 이거는 그 4번 그 해설을 보시죠. 판시사항 보시면요. 상소 제기 후에 미결 구금 일수 산입을 규정하면서 아니 뭐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는 구금 일수를 통산에 관해서 규정하지 아니해서 산입을 못하게 만들었네. 아니 뭐 어려운 말 나오네. 어려운 말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형법을 다 배웠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상소 아니 지금 재판 과정이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된 상태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죄가 판결이 났어.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구금된 거는 징역 3년을 받았으면 내가 1년 동안 재판하면서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징역 3년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앞에 있는 1년은 까야지. 그래서 2년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산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거 산입하지 않았네. 특히 상소 제기 후에 상소 취하 시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산입을 못하게 했으니까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요 결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지문만 명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5번이요. 5번도 중요합니다. 아주 기출이 많이 되는 판례입니다. 희한하게.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뭐 서울시장이나 뭐 경기도지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공소 제기된 후에 구금 상태에 있어. 구금이 됐다는 얘기는 감옥에 가 있는 거네 현재. 그럼 어떻게? 그러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단체장이 대응을 해야겠죠. 이 대행하도록 한 요 규정이 위헌인가요? 합헌입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어드렸어요. 결론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자, 기억해 두시고요. 8번 평등권입니다. 평등권에 대한 판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등권에 대해서는 위헌된 거 위주로 열심히 정리를 해두십시오. 본인이 위헌된 것만 정리하다가 안 본 게 나와. 그럼 합헌이지 뭐. 웬만하면 합헌이니까. 자, 그래서 평등권에 관한 판례도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1번을 보시면 1번은 보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 재외 국민이 영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네요. 자, 그럼 재외 국민에 대한 차별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1번을 해설을 보시죠. 자, 보시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 국민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 받잖아요. 요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버렸어. 요거 평등권 위반입니다. 자, 보시면 내용 보시면 아실 것이고 재외 국민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재외 국민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야. 재외 국민은 재외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해외에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미국 시민권자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재외 국민인데 아니 아무리 외국 시민권, 영주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영주권이 있어도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양육수당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배제했기 때문에 이거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자, 2번 사회복무요원과는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았네요. 자, 평등권을 위반하려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면 평등권 위배가 아닙니다. 이게 평등한 거지. 같은 거 같게 대해야지. 그런데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거나 다른 것을 같게 대하거나 이러면 평등권 위배입니다. 평등권을 위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제 요 문제가 있죠.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같은 건가? 지금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여기 다른 거면 상관없어. 하지만 같은 거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2번을 보시면요. 제가 밑줄 그어놨네요.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수행을 목적으로 한 제도고요. 공무수행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가. 그런데 산업기능요원은 아니 국가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을 위한 제도고 공무수행으로 인정되지도 않고요. 본인 의사에 따라서 편입도 가능해.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네. 두 개는 완전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다른 것을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평등권 위반이 아니죠. 합헌입니다. 3번 보시면 초등학교 임용 시험에서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에게 1차 시험 만점에 6%, 8% 내지 가산점 부여하는 거. 요거는 다른 지역 교육대학 출신들에 대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나요? 라는 겁니다. 가령 제주도의 초등교사 임용 시험에서 제주 교대 출신들이 시험을 보면 가산점을 줘. 근데 서울 출신이 제주도 와서 시험을 보면 가산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차별 아니야? 라고 했지만 요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합헌입니다. 자, 요거는 그 지역 여기 여러 가지 제가 적어 놓은 것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가산점 규정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죠. 사실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점에 6%를 더 줘? 그럼 결정적이죠. 완전 무조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그 지역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들을 더 많이 그 지역에서 이제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합헌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요. 누범. 죄를 저질렀는데 또 저지른 겁니다. 이게 얘가 누범인데요. 그럼 누범은 가중 처벌해야겠지. 죄를 저지른 지 얼마 안 돼서 또 죄를 저질러? 그러면 누범이죠. 누범을 가중 처벌합니다. 요거는 평등권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합헌이에요. 자, 그래서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합리적인 차별을 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에 제가 실어드린 것만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자, 간단히 보기엔 제가 좀 많이 싫긴 했네요. 그냥 읽어보십시오. 참고로. 자, 5번이요. 5번 보시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 모집 지원. 이거는 해설을 보셔야 되겠네요. 5번을 해설을 보시면, 자, 요거는 서울교대 수시 모집 입시 요강위원 확인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게 제가 주문을 실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특별 전형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수시 모집 입시 요강은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 지원 모집 자체를 제한하는 거네요. 아니 여러분 수시로 대학 가셨죠? 가시는 분들 많죠. 저희 때는 수시가 그렇게 막 발달하진 않았는데, 저도 이제 대치동에서 수시 전문 강사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아니, 수시 제도면 학생부, 여러분들 학종, 알죠? 학종 전형을 보시면 당연히 생기부가 들어갑니다. 생기부에 그런 여러 가지 문구들, 이런 걸로 평가도 많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생기부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검정고시를 봤는데. 그래서 애초에 평가할 자료가 없어. 그래서 서울교대에서는 검정고시 출신들은 아예 그냥 다 수시 전형에서 안 뽑아버린 거지. 예외도 두지 않고요. 그럼 뭔가 예외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검정고시 출신들을 너무나 차별하는 거죠. 수시 지원도 못 하겠으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서울교대가 수시를 더 많이 뽑습니다. 정시보다 훨씬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수시로 가고 싶겠죠. 검정고시 출신도. 그러면 뭔가 절차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생기부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일률적으로 수시 모집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린 거는 위헌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9번 직업의 자유입니다. 직업의 자유 나오면 바로 떠올리는 거는 단계 이론이고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집행유예 받았을 때 유예기간이 2년 경과하지 아니하면 변호사 될 수 없도록. 이거 변호사 시험에 관한 문제네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공적인 직업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국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봉사 활동도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공익에 반한 활동도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적인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지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시험도 응시 못하게 하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어린이 통합버스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보호자를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한 거, 요 조항이 과연 위헌인가? 있는 거지. 그런데 어린이 통합버스 사건 많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슬픈 사건 많습니다. 어린이를 안에 있는지 모르고 문 닫아버려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달궈져서 안에 차 내부 뭐 온도가 50도가 넘는다고 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꼭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해서 운행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합헌이겠죠. 자, 3번 보시면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서, 자,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요거를 형을 받아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체육시설에 일률적으로 취업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요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위헌입니다. 3번 해설을 보시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마치 우리의 좀 마음과 우리 심성과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아동 관련 범죄, 아동 학대, 정은이 사건, 아동 학대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아동 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이제 처벌이 됐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 정서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아동 학대한 놈들을 10년 동안 절대 아동과 관련된 어떤 업종에도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어라고 만들어버린 거죠. 10년 동안. 그런데 이게 위헌입니다. 그 위헌인 이유는 이 공익 목적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위헌인 이유는 일률적으로 아무런 고려 없이 한 거예요. 가령 아동 학대지만 굉장히 낮은 형량을 받았고 되게 사정이 있거나 정말 부모가 정말 잘 되라는 이유로 아이를 체벌했는데 그게 학대 때 유죄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아동 관련 모든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한다?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제한이죠. 이 정도는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요 관련돼서 취업 제한 조항 같은 것들도 다 위헌입니다. 보통 10년,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건 나쁜 놈인데,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형이 확정되고 나서 10년 동안 또 아동 관련된 직종에 갈 수가 없어요. 취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10년 아무런 고려 없이 이 범죄에 대한 경중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10년 한 거, 취업 제한 조항, 이건 다 위헌이었습니다. 같은 취지예요. 그래서 이거까지 다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3번 보시면 3번 했고요. 자, 4번 보시면요. 이거는 너무나 뻔한 지문입니다. 직업의 자유. 직업은요, 당연히 계속적 소득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휴가 기간 중에 하는 일도 해당이 되고요. 수습직으로서 활동들도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외 금지 사건인데요. 과외 활동도 그래서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라고 본 겁니다. 자, 5번.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세무사법 조항은요, 이거는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어쨌든 변호사인데 세무사 자격도 보유한 거죠. 예전에는 이제 변호사가 되면 당연히 세무사 자격도 부여가 됐거든요. 회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사를 따면 예전에는 이제 세무사 자격을 바로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변호사긴 하지만 세무사로서 활동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세무사로서 세무 대리를 일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업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자, 재산권 나왔네요. 10번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은요, 자, 1번 보시면 1번 판례를 보시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의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반대급부 안 받는 거, 이때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이런 거, 그리고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 저작물, 이게 재생해서 공중에 공연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저작 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돈 받지 않고 공연한 거지.
그래서 어떤 음반에 나온 노래를 전혀 돈 받지 않고 그냥 공연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노래 만든 사람한테 저작권을 내야 되느냐 했는데 무료로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 음반을 만든 사람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자, 2번 보시면 이거 눈 떠서 보십시오. 잘 재직 중의 사유로 처벌을 받았네요. 사립학교 교원이요. 그런데 이거를 당연 퇴직시켰습니다. 당연 퇴직시키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 이게 직무와 관련돼 있는지 고의인지 과실범인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률적으로 감액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위헌일까요? 합헌일까요? 이거는 위헌입니다. 이미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자, 당연 퇴직을 시키면 당연 퇴직, 야, 이거 해당하면 당연 퇴직이야 라고 했는데 따지지도 않았어. 고의범, 과실범 따지지 않고 그냥 금고 이상의 형. 여러분, 금고 이상의 형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전하다가 내가 과실로 누군가를 쳐서 그 사람이 다쳤어. 이것도 금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교통사고인데 그러면 이거는 전혀 내 사립학교 교원 학교와 아무런 관련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잘려야 되면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퇴직수당을 그렇죠. 잘리기도 하고 잘리면서 퇴직수당도 아예 못 받게 돼. 이제까지 일한 것들 아무것도 보장을 못 받아.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위헌이에요. 자, 그럼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재직 기간 중에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거. 재산권을 침해합니까? 3번. 자, 아닙니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퇴직연금 수급자, 지금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이 딱 취임이 됐어. 그러면 퇴직연금을 지급 정지해야지. 지방의회 의원은요, 연봉이 셉니다.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어. 그러면 굳이 퇴직연금을 지급을 계속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는 합헌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 농지의 사회성과 공공성. 농지죠, 농지. 이거는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그런 토지예요. 농지는요. 그래서 일반 토지보다도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성이. 그래서 이거를 제한한 입법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제한을 갈 수 있고 이거는 그래서 더 많은 제한을 할 수 있고 이 입법에 대해서 심사할 때도 훨씬 더 완화된 심사를 통해서 최대한 합헌을 만들어 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5번 보시면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이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인 것. 자, 요거까지 보시면 입법자로서는 어느 한쪽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이 있는데요. 이 연금수급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사회적 기본권이죠. 재산권도 있습니다. 재산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되게 사적인 측면, 공적인 측면 둘 다 있어요. 자, 그래서 5번은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요. 제가 5번에 실어드린 요 판례가 바로 판례를 보시면 해설을 보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했을 때 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직계 비속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직계 비속으로 보통 상속은요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3순위로는 형제 자매까지 됩니다. 사촌까지 되고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일반적인 민법 규정과 다르게 직계 존비속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형제 자매들을 뺐어. 이게 이 사람들의 상속권을 침해하는가? 아닙니다. 이거는 입법 형성의 자유가 큰 부분입니다. 자, 11번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학생에게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다. 학생 학교 선택권도 인정된다는 거죠. 요 지문은 그대로 알아두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2번. 자,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는 학교 교육이라는 국가의 공교육 급부의 형성 과정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로서의 참여권이 내포되어 있다.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데요. 중요합니다. 국가의 공교육 급부 형성 과정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여기까지는 보장이 안 되죠.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해설을 보시면 제가 상세히 써놨네요.
자, 일단 중요한 요 판례에서 중요한 문구들은 다 써놨습니다. 제가 밑줄 친 것들은 이미 다른 시험에 여러 번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는 꼼꼼하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줄 친 부분은. 자, 어쨌든 학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가 있다고 했고요. 학생은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련 쟁점이 바로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인데 제가 여기다가 약간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해설 바로 이쪽에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에 관해서는 헌법상의 규정이 있나요? X 없습니다.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근거 조항들은 있지. 36조 1항, 31조 1항, 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되게 특이한 게 보통 기본권은 내 거야, 내 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기본권 주체인 부모가 주체잖아요. 기본권 주체. 자녀를 교육할 권리니까. 근데 이거는 부모의 자기 결정권 차원이 아니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자녀의 인격 발현을 위해서 부여되는 기본권입니다. 다른 기본권과 조금 궤를 달리하죠. 그래서 이런 문구들도 좀 알아두시고요. 다 현재 판례의 문구들입니다. 자, 해설을 잘 읽어두시고요. 3번 헌법 31조 제3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무상의 범위는 바로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한다라고 너무나 맞는 지문을 얘기했네요. 자,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학교 급식과 관련된 법인데 이거는 뭐 결론은 당연히 합헌이고 그냥 이 문구가 중요해서 이 문구를 실었습니다. 4번 학교 제도에 관한 국가의 규율 권한이 있고 부모의 교육권이 있겠죠. 학교도 학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학부모도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들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법익 형량을 통해서 공익이 우선하는지 사익이 우선하는지 판단해서 한다. 이게 바로 우리 현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때 다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4번도 제가 해설을 실어드렸으니까요. 해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결론도 이 판시사항도 한번 읽어두십시오. 이게 바로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 장부를 추첨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뺑뺑이죠. 우리 전문 용어로 뺑뺑이 돌린다고 하죠. 이 뺑뺑이.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갈 수 있는데 왜 뺑뺑이 돌려서 내가 원치도 않은 학교 가게 만드냐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뺑뺑이 하고 있잖아요. 합헌이라는 얘기겠죠. 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은요. 교육제도 법정주의입니다. 이게 헌법 제31조 6항에 있는데요. 교육제도 법정주의, 이건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야. 교육제도는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법정주의는 교육의 영역에서는 의회 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것임과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학교 제도에 대한 포괄적 규율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5번 판례를 보시면요. 상세히 나와 있고 헌법 5번 해설에 31조 6항도 실어 들었잖아요.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시고요. 자기결정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네. 자, 1번 보시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 혈족이기만 하면 사회적 자유롭게 뽑을 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뽑을 수 있도록 했어.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요 지문 자체도 알아봐 두셔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위헌입니다. 이게 뭐냐면 1번 해설을 보시면 형제 자매가 내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을 기본 증명서 이런 것들 다 뗄 수 있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전 동생이 있지만 형제가 좋거든요. 그래서 뽑아도 되는데 가령 우리 뭐 부모님 세대라든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잖아요. 재산 다툼이든 해서 형제지만 남보다도 못한 사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데 함부로 그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볼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위헌이겠죠. 위헌.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결론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합격자가 이게 변호사 시험 같은데 그렇네요. 변호사 시험법 조항인데 이거는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 증서를 발급하도록 한 이 조항이 과연 위헌인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공고에 걸리는 거 쪽팔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떠면은 내 이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창피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라고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론은
응시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좀 세련되게 말하면 이번에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한 거, 요거는 하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격자 명단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자보건법 임신 전체 기간 요것만 들어 낙태 오케이 낙태냅니다. 낙태죄 여러분 결론은 헌법 불합치죠. 위헌입니다. 자,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거 요게 이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주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 낙태죄에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용 보시면 내용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을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 자, 4번도 결론을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본인의 생전 의사와 관계없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마음껏 만든 거야.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겠죠. 아니 아무리 인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체를 그냥 생전에 나는 절대로 해부당하지 않겠어요라고 주장을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죽었어. 그 시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 의사와 반해서 그냥 이렇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안 되죠. 이거는 바로 자기결정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보시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이런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죠. 자, 그런데 5번을 그 해설을 바로 보실까요? 그런데요. 자, 보시면 이 부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하는가라고 했는데 위헌입니다. 위헌. 마치 위헌 안 될 것 같잖아요. 느낌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했으면 나쁜 거 아니야? 그랬으면 넌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일률적으로 그냥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등록자가 되도록 해버렸다는 거에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그냥 유죄 판결 받으면 다 신상 등록을 마음껏 판사가 시킬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 정도면. 왜냐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굉장히 이제 여러분 느끼기에는 되게 음란한 죄 같고 막 그렇지만 사실상 되게 약한 죄도 있거든요. 뭐 야동 같은 것들 관련 범죄들은 그러니까 뭐 그걸 다운받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너무 과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따지지 않고 좀 제한을 둘 수 있는 절차 같은 걸 마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회 입법고시 2021년 기출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좀 시간 많이 걸렸는데 다음 강의부터는 시간 아주 컴팩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